자, 37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에도 그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피의자를 어떻게 맞이할 건지, 환경을 어떻게 갖춰야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피의자 신문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의자 신문할 때는 형사소송법에는 그 사법경찰관이 신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말고 사법경찰관이 신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는 혼자 조사하면 안 돼요. 이렇게 누구를 참여시켜야 돼. 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리가 참여해야 된다. 참고인 진술조서는 사법경찰관이 혼자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나 리가 한 명이 꼭 참여해야 된다. 그 이유는 그 사법경찰관이 혼자서 조사하다가 그 피의자에 대해서 인권 침해를 하는, 그 단둘이만 있으면 이제 인권 침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피의자 신문하는 그 내용이 조서에 담길 때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어떤 그 실체하고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렇게 기재될 수 있으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같은 동료긴 하지만은 한 사람이 참여해서 그런 것을 좀 제재한다. 그런 취지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 같이 참여해가지고 피의자를 감시 감독하라는 게 아니라 동료를 감시 감독하라는 그런 취지로 참여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243조에 보면은 피의자 신문과 참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면은 검찰청 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은 사법경찰 관리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의무조항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사법경찰관만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으면, 그럼 지금 우리는 그 형편이 안 돼가지고 사법경찰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건 다 잘못된 건가? 어떡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형사소송법에는 규정 그대로 사법경찰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고인 진술조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실제 상황은 그렇지가 못했죠. 그 법원에서도 다른 형사소송법 규정은 그 문구 그대로 다 따지고 그러는데, 이 조항만큼은 여기 좀 오래되긴 했지만 81년도 1357, 81년도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라는 것은 사법경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처럼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 취지죠. 해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 196조 2항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2조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검사 등의 지휘를 받고 조사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이므로 이를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조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를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조서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판결문은 잘 봐야 되죠. 뭐라고 아니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좀 이렇게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하면 좋을 텐데 잘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를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조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를 권한 있는 자가 작성한 조서다. 그래가지고 증거 능력이 있다고 쳐주겠다,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법경찰리가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압수조서 작성해도 된다, 이런 취지예요. 막 비비꼬아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이제 일반 경찰 체제가 사법경찰관은 경위 이상이잖아요. 경위, 무궁화, 경위 하나.
경위, 경감, 경청 이렇게 총경 이렇게 나가는데, 그리고 사법경찰리는 순경, 경장, 경사 이렇게 나가죠. 경사면 이제 그 잎사귀 4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장이면 3개, 순경이면 2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사법경찰관이 숫자가 되게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법경찰관만으로는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법경찰리가 실무는 대부분 다 사법경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 인원 부족하니까, 그 사법경찰관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형사소송법 규정대로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지 아니한 서류는 다 증거 능력이 없다고 그래버리면은 이게 범인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인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구조상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반영해가지고 법원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아니면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조서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판례를 여기다 이제 그걸 반영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 저기 사법경찰관하고 지금은 과거에는 어떠한 사유로 뭐 이렇게 사법경찰관하고 리를 구분을 했겠지만은 지금은 사법경찰관하고 리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사법경찰관하고 리하고 구분하는 바람에 그 수사 실무 일선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죠. 그 긴급체포 같은 경우도 사법경찰관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임의 제출도 사법경찰관이 하도록 받도록 돼 있어요. 그 얼마 전에 가끔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죠. 체포, 뭐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그 뭐 저기 그 전에 한번 뉴스에 나왔는데 그 몰카범에 대한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그 휴대폰을 사법경찰리가 임의 제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이 받도록 돼 있는데 왜 네가 받았냐 그래서 그 휴대폰 저기 그 임의 제출 받은 절차가 잘못됐다.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 증거 능력이 없다. 뭐 이런 판례가 선고되기도 하고 그랬었죠. 판례가 있기도 하고 그랬죠. 얼마나 그 사실 사법경찰관이 받든 사법경찰리가 받든 같은 경찰인데 얼마나 그게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피해는 그 국민한테 돌아올 수가 있겠다. 제때 처벌을 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법경찰관하고 리하고 이렇게 직급으로 구분하지 말고 뭐 다른 기준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분하지 말든지 그런 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 법원에서는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조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해 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그 규정을 따라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이거 용어가 좀 잘못됐죠. 옛날 판결 69도 1884 참고인 진술조서, 검증조서, 압수조서 등은 피고인이 그 피의자가 이제 법원에 가서 피고인이 됐어요. 그 성립과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해가지고 내가 읽어보고 성립이라는 것은 내가 읽어보고 도장 찍은 거 맞아요. 서명날이란 거 맞아요.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조서 성립 요건이죠. 형식적 진정 성립, 실질적 진정 성립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별도로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 내가 그거 훔친 거 맞아요. 이렇게 내가 읽어보고 도장 찍고 말한 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훔친 거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증거를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 증거를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성립과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를 삼을 수 있다. 증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조서도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변호인 참여 부분이 있어요. 변호인 참여. 그 변호인 참여시켜서 조사받을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변호인 참여 부분. 243조에 이 변호인의 참여 등 해가지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이 사람들은 배직형법이라고 했죠. 배직형법. 이 사람들은 그 피의자하고 독립해가지고
피의자가 싫다고 해도 자기가 독립해가지고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변호인 선임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체포, 구속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드렸었죠.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당한 사유라는 건 뭐예요? 뭐 기밀을 누설하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사유가 있겠죠. 그러한 사유가 없는 한 이렇게. 그러니까는 정당한 사유가 거의 없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는 신청하면은 무조건 참여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이것은 경찰청 규칙이라든지 검찰청 변호인 규칙에 그런 사례가 좀 어떨 때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하죠.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일 때, 2인 이상일 때에는 좀 형편이 돼가지고 변호인을 뭐 2명, 3명, 5명 이렇게 선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 피의자라든지 피고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10명 선임했다고 10명이 다 참여하겠다고 방에 쭈르 가서 앉아있으면 어선에서 조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명만 참여하라는 거죠. 1명.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한 다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좀 그렇죠.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가만히 있다가 신문이 다 끝난 다음에 이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런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버스 지나간 다음에 진술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부분이 좀 변호인 측에서 보면은 못마땅하겠죠, 이게. 변호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조사하는 도중에 뭘 중간에 좀 끼어들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신문할 때 가만히 있다가 피의자가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 잘 모르고 진술 다 해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왜 그렇게 진술했어? 이래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수사관님 왜 유도신문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부당한 신문 방법 억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신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승인을 얻으면은 중간에라도 진술할 수 있다는 거죠. 변호인이 이제 수사관님, 네, 지금 할 말이 있는데요. 의견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신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실무상으로는 중간에 이야기를 해도 다 승인을 다 해주겠죠. 해가지고 변호인 의견도 다 이렇게 들어주면서 조사를 해야 조서의 임의성이라든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변호인 참여 신청서가 이제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이런 부분에 이렇게 서식이 있죠. 경찰청 변호인 접견 참여 등 규칙이라는 것을 보시면은 경찰청 변호인 접견 참여 등 규칙이라는 걸 보시면은 참여 신청서가 있습니다. 참여 신청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선임서가 있어야 돼요. 선임서라는 것은 피의자 아니면 배직 형법 거기하고 이제 변호사하고 서로 계약을 맺은 거죠. 내가 이 사람 변호인입니다 해가지고 계약을 맺은 거. 와서 말로만 내가 이 사람 변호사예요 그러면은 실제 뭐 변호인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서로 계약한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수사관님한테 선임서를 갖다 줄 거예요. 갖다 주지 말래도 갖다 줄 거예요, 이것을. 그럼 이제 신청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다. 참여 신청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안내사항에 변호인의 참여, 아까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뭐 이런 부분이 있었죠. 변호인의 참여로 인해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 참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신문 중이라도 변호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243조의 2 제3항의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렇게
부당하게 이의 제기하면 안 된다. 그 피의자 신문 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피의자 신문하고 있는데 변호인 옆에서 촬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녹음하고 있어. 노골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신문하는데 그 내용을 전부 다 기록하려고 그래요.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하여 변호인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하는 간단한 메모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메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시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21조의 그 규정을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좀 전에 그 규정이죠.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관련 내용은 피혐의자, 내사 단계에서 피혐의자, 피해자, 참고인, 그러니까 모든 조사 대상자 전부에 대해서 이 내용을 다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자, 243조의 2, 이렇게 되어 있죠.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을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간인하라는 얘기는 없네요. 간인은 안 해도 되지만 그 조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 및 그 제안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래서 또 나오겠지만은 이제 그 피의자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게 갑지죠. 피의자 신문조서 갑지. 그 다음에 이제 을지가 있어요. 진술 거부권, 변호인 조례권 등 권리고지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4 용지로 시작하는 거죠. 피의자 신문을 시작해요.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보통 이때 특별사법경찰관은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서 시작할 때 이렇게 피의자가 진술인이 피의자 김아무개인가요? 예, 제가 김아무개입니다. 여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때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이를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사본하여 본권 조서 말미에 편찰하기라고 계속 문답하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했으니까 그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죠. 이때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신청으로 참여한 피의자의 신청으로 변호인 누구를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게 아래와 같이 문답하다. 이렇게 시작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했다는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고 제한사항 같은 경우에도 이때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어떠한 태도, 언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제안을 하였다. 이런 식으로 그 조서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거의 실무상 변호인이 어떻게 뭐라고 하는데 제안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겠죠. 여기 이때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청한 변호인 누구를 피의자 옆에 앉도록 하여 참여시키고 피의자에게 문답하다. 이렇게 조서 시작할 때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호인 참여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쯤에서 여기서 이제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례권, 을지, 갑지 인적사항, 을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례권 고지하는데 그 피의자가 이제 듣고서 변호인 조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듣고서 그래요. 그러면은 수사관님 내가 그 변호사를 참여시켜서 조사받고 싶은데 내가 아는 변호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수사관님이 변호사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실무상 그렇게 실무상이 아니라 상황상 보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게 그 피의자가 지금 보니까는 자기가 뭐 구속이 된다든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또 구속되가는 거를 되게 좀 두렵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이거 구속되는 거 아니야? 걱정되니까는 변호사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아는 변호사가 없다? 아니면은 수사관 통해서 이렇게 변호사 소개받으면 내가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요. 해가지고 수사관한테 이제 변호사를 소개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변호사 이름 세 글자만 얘기하면은
그때 이제 그 이야기한 수사관은 자기가 이제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절대로 그 개입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당사자가 알아서 하는 문제예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호사법입니다. 변호사법. 벌칙해가지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유하게 하거나 공유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사건에 관해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 상담 또는 법률 관계의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런 행위를 알선한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알선한 자.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대해서 알선한 자 이렇게 그 법률 상담, 법률 사무 취급 이런 부분에서 알선 이런 게 이제 여기 해당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7년 이하 징역이에요. 7년 이하 징역 이렇게 돼 있죠. 과태료 돈 받으면 이제 앞에 7년 이하로 가는데 돈 안 받더라도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해가지고 위반한 자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해서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 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안 된다. 변호사 소개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사무 직원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여기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는 변호사 아니면 뭐 변호사 직원 소개 이런 거는 절대 금지다. 수사하는 사람은 절대 금지다.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수사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거 말 한마디 변호사 이름 한번 알려줘가지고 수사관님이 그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다.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